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내 전담 간호사가 되어줄 수 있겠나? 그에 합당한 대우는 해줄 걸세. 그녀는 매일같이 노인의 병실을 드나들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병실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지나가던 실습생 간호사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금 들었어? 진짜 그 소문이 사실인가 봐. 살짝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은 단순한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라고 보기엔 무언가 평범함 그 이상의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해안가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울 호스피스. 하얀 건물은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전초기지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임종을 앞둔 이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키는 공간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위로를 건네는 곳이었지요. 간호사 이서진은 오늘도 환자들의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며 병실을 돌았습니다. 10번째 해를 맞이하는 호스피스 병동의 베테랑으로서 그녀는 매일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감정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 하나하나에게 더 깊은 마음을 쏟게 되었죠. 서진 씨,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겠나? 병원장 김민석의 목소리에 이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에 무슨 일인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서진은 마지막 차트를 내려놓고 병원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는 병원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안깨나 서진 씨. 병원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특별한 환자가 입원하게 됩니다. 정재호 회장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이서진은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접했던 인물. 대형 복지재단의 회장. 사회적 명망이 높은 분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요.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현재 폐암 말기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더군요. 특별 VIP 환자라 서진 씨가 특별히 신경 써줬으면 해요. 이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 새로운 환자의 배정은 간호사들의 업무 분담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이렇게 병원장님이 따로 불러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재호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권위보다는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80의 노인은 여러 의료 장비들이 준비된 특실로 안내되었고 이서진은 그곳에서 정재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이서진입니다. 이서진이 인사를 건넸을 때 정재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서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재호의 눈빛은 단순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면서도 그 안에 무수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반갑소, 이간호사. 정재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울림은 묘하게 이서진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런 첫 만남 이후 이서진은 정재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폐암의 진행은 빨랐고 통증도 심한 편이었지만 정재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재호의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야간 당직을 맡은 이서진은
그의 병실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재호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나요? 이서진이 다가가자 정재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남은 달빛을 더 보고 싶을 뿐이요. 그의 말에는 생의 끝을 앞둔 이의 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그의 곁에 앉아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정재호가 한울 호스피스에 온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정재호 회장의 상태가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정재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부산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오래된 풍경화 속 인물 같았지요. 아, 이 간호사. 벌써 왔군요. 정재호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지만 그 얼굴에 드리운 피로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밤새 통증으로 뒤척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잘 주무셨나요? 통증은 어떠신가요? 이서진이 다가가자 정재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괜찮소? 이 정도는.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맥박은 빨랐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즉시 진통제 투여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1시간이 남았지만 환자의 상태를 보면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를 조금 일찍 투여해 드려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정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사를 맞는 순간에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고통을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내심이었지요. 이서진은 정재호의 침대를 정리하고 커튼을 조금 열어 따스한 햇살이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재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정재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서렸습니다. 이 간호사, 당신은 참 따뜻한 손길을 가졌소. 정재호의 말에 이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말은 익숙했지만 정재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서진은 정재호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틈날 때마다 병실을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정재호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재호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란 곳은 작은 우주와 같아서 누군가의 특별한 행동은 금세 다른 이들의 눈에 띄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서진이 정재호에게 기울이는 특별한 관심은 곧 병동 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요새 이 간호사, 특실만 드나드는 거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휴게실에서 들려온 동료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진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VIP 환자가 엄청난 재력가라던데 혹시 뭐 특별한 관계라도?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듯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특실에서 무슨 특별 서비스라도 하나 봐. 병원장이 직접 지명했다며? 낮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굳이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오해가 생겨도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진은 정재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특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정재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즉시 산소 공급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서진이 정재호의 손을 잡자 그는 마치 구명주를 잡은 사람처럼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해. 이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폐렴 증상으로 인한 혼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재호의 눈빛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어떤 슬픔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이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재호의 호흡은 점차 안정되었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서진은 그제야 정재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순간 이서진은 복도 끝에서 몇몇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서진은 그저 담담하게 걸어갔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특실 환자를 둘러싼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병원 식당에서도 휴게실에서도 이서진에 대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재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소문에 대응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돌봐주는 전문가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 호스피스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정재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서진은 그의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럴수록 정재호의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정재호의 눈빛은 묘하게 공허해졌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떠도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사람에게 사죄하고 싶소. 처음에 이서진은 이것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과거의 후회와 미해결된 감정들을 털어놓곤 했으니까요. 그러나 정재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선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이서진은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병동은 고요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정제의 도움을 받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실 쪽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용서해줘요. 이서진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재호는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현실을 보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정재호 회장님,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신 것 같은데. 이서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정재호는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차 또렷해졌고 이내 이서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간호사.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이서진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구명부표를 잡은 것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용서를 구해야 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서진은 정재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진정하세요. 정재호의 호흡이 차츰 안정되었고 이서진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재호는 물을 마시고 나서야
완전히 제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미안하오. 늘 같은 꿈을 꾸는데 매번 더 생생해지는 것 같소. 이서진은 의자에 앉아 정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정재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해해주지 못할 거요. 내가 한 일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요. 그의 말은 이서진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비밀을 캐내는 것은 그녀의 역할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남은 밤 동안 정재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음 날 이서진은 정재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침 일찍 특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재호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오래된 수첩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엇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서진이 다가가자 정재호는 화들짝 놀라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서진의 눈에는 수첩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적힌 이름과 날짜들, 그리고 붉은 펜으로 표시된 몇몇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오래된 기록들일 뿐이요. 정재호는 서둘러 수첩을 옷주머니에 넣었지만 그의 행동은 너무 급작스러워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서진은 재빨리 수첩을 주워 정재호에게 건네려다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름 하나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승호, 1987년 4월 17일 남영동. 이서진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승호,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더구나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버지가 대공분실에 끌려갔던 그날 그 장소. 이 이름은. 이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재호는 이서진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오? 얼굴이 하얗게 변했소만. 이서진은 간신히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정재호의 수첩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버지가 고문을 당했던 그 날짜와 함께 말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수첩 여기 있습니다. 이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정재호에게 건넸습니다. 정재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이서진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꼭 쥐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간호사, 당신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적이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서진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하고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까? 어떤 죄는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법이요. 특히 그 상대방을 만날 수 없다면. 이서진은 정재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캐묻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재호의 약을 챙겨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서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승호, 그녀의 아버지는 생전에 1987년의 일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때 일은 잊어라. 내게 상처가 될 뿐이다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 관련 혐의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정재호는 누구였을까?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 도대체 그 수첩에 아버지 이름이 왜 있는 거지? 이서진의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지만 머릿속 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정재호와 아버지의 관계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간호사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일지라도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서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진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묵직했습니다. 정재호의 수첩에서 본 아버지의 이름과 남영동이라는 글자가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도대체 정재호는 누구지? 이서진은 검색창에 정재호 1987 남영동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과거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디지털화한 자료였습니다.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관련자 명단에는 정재호 당시 경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이서진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당시 관련자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 그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젊은 남자. 분명히 젊은 남자는 정재호였습니다. 80대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 눈빛과 무표정의 얼굴은 지금의 정재호와 똑같았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였죠. 이럴 수가. 이서진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젊은 정재호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정재호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승호는 생전에 그 시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를 지르던 모습,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을 웅크리던 순간들, 때때로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던 날들,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지금 자신이 간호하고 있는 정재호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서진은 책상 위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했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59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정성껏 정재호를 간호했는지 생각하니 서글펐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토록 따뜻한 마음을 쏟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아버지를 고통 속에 살게 한 사람을 제가 간호한다니. 이서진은 붉어진 눈으로 다시 한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정재호를 간호하기로요. 하지만 더 이상 따뜻한 마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일부라도 정재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복수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기로 결심한 거죠. 병실 문을 열자 정재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는 그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바로 그 수첩이었지요. 아, 이 간호사. 벌써 왔구려. 정재호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지만 이서진은 평소와 달리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일상적인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통증은요? 이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재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소. 덕분에. 이서진은 진통제 주사를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아버지를 고문했다. 이 눈이 아버지의 고통을 지켜보았다. 그런 생각을 하니 손이 떨렸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제력으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서진은 더욱 극진히 정재호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를 돕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간호였다면 이제는 그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서 고통받게 하기 위한 간호였습니다. 당신을 하루라도 더 고통 속에 있다가 죽게 해줄게요. 이서진은 냉정하게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꼼꼼하게 그를 돌보았습니다. 회장님, 약을 제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아직 식사를 다 하지 않으셨네요.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흡입기 치료를 해야 합니다. 폐 기능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럴수록 정재호는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고마워할수록 이서진의 마음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정재호의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서진은 항상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복수였습니다. 매일 밤 정재호가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를 때면 그녀는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병동이 조용히 잠든 시간, 정재호의 병실에서 다시 한번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진이 병실로 들어섰을 때 정재호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또 악몽을 꾸셨나 봅니다. 이서진은 그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며 물었죠. 왜 매일 밤 그렇게 비명을 지르세요? 이서진의 차가운 질문에 정재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내 과거가 내 평생을 옥죄고 있지. 자네가 내 얘기를 들으면 이해해 줄까? 정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듣게 될 순간이 온 것일까요? 말씀하세요. 정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일했소. 1980년대 초반부터 그곳에 배치되었지. 이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알아낸 사실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곳은 지옥 같은 곳이었소. 매일같이 사람들이 끌려왔고 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소. 정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그 기억들이 그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직접 손대진 않았어. 하지만 괴물들 옆에서 묵인한 사람이지. 나도 결국엔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이서진은 정재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접 손대지 않았다고?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날 내 또래 청년 하나가 끌려왔지. 그의 눈빛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 정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갓난쟁이 딸이 있다고 했어. 제발 살려달라 애원했지. 이서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갓난쟁이 딸. 그 당시 이서진은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나는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어. 한 명이라도 살려서 내보내고 싶었는데 그럴 타이밍이 잡지 못했어. 이제 와서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 정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윗선에서 선배들 모두 소집한 일이 있었지. 나만 남겨져 있었던 거야. 그때 나는 결심했어. 그래도 내 생에 가장 잘한 것, 그때 그 청년을 풀어준 거야. 이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재호의 말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갑을 풀면서 그에게 말했어. 필사적으로 달리라고. 절대 붙잡히지 말라고. 정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승우였어. 이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풀려난 것은 정재호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그 뒤 나는 간첩 혐의자 하나를 놓쳤단 이유로 공직에서 쫓겨났지만 그 공포 속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숨 쉴 수 있었지. 그 사람을 풀어준 게 고통받다 떠난 사람들에 대한 속죄라고나 할까? 정재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눈물이 아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품어온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의 구원자였다니. 그동안 품어왔던 증오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때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이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오. 나는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어.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거요. 그들의 비명소리,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지. 이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정재호를 증오했고 복수하기 위해 그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서진이 물었습니다. 정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지. 다만 내가 왜 평생 이승우라는 이름을 잊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그를 찾아 사죄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시오. 정재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탁자 위의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내가 찾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들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승우만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소. 그가 무사히 살아있는지, 그 갓난쟁이 딸은 잘 자랐는지. 공직에서 쫓겨난 이후 계속 그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소. 다만 그가 무사히 도망쳤기를, 그의 어린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요. 이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아버지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통 속에 살다 가셨는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정재호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가 아버지를 풀어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거짓말일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시는 거죠? 이서진이 물었습니다. 정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소.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나도 예상치 못했소. 하지만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소. 그리고 당신의 눈빛이 때때로 그 청년의 눈빛과 닮았다고 느꼈소. 그래서 당신에게라도 고백하고 싶었던 거요. 이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확신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이서진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재호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서진은 놀라움을 감추기 위해 급히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사를 놓겠습니다. 더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정재호는 순순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이서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내 고백을 들어줘서 고맙소. 정재호의 말에 이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문적인 태도로 남은 처치를 마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이서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재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가 아버지를 구한 사람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품어온 증오와 복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어딘가에 진실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재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의 거짓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이서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재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구한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서진은 곧바로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그 상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너무 아팠기에 의도적으로 멀리했던 유품들이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이서진은 먼지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면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재호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이서진은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학생 시절 사용했던 만년필, 발랄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맨 아래에 놓인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서진은 천천히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일기장의 존재를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과 고통을 이 일기장에 담아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실. 일기장을 펼치자 바랜 잉크로 쓰여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의 중간쯤 1987년 4월 16일 체포되기 전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집회에 나가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겨우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우리 서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4월 17일 나는 체포되었다. 남영동으로 끌려가는 순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서진이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는 체포 이후 풀려나 공포의 시간들을 기록해 놓은 듯 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들에는 남영동에서의 고문과 공포에 대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읽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생생한 묘사에 이서진은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고통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내 또래로 보이는 경찰이 조용히 수갑을 풀었다. 이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재호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재호. 그가 나를 살려줬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재호의 이야기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 덕에 갓난 딸을 다시 볼 수 있었고 이 은혜를 언젠가는 꼭 갚고 싶다. 이서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품어왔던 증오와 복수심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재호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서진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죄책감, 혼란,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정재호에게 잘못된 감정을 품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넘기자 아버지의 이후 삶에 대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남영동에서의 경험은 아버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악몽, 우울증, 알코올 의존. 모든 것이 그날의 고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재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그 경찰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도 내 기억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 모두가 그 시대의 희생자일지도 모르겠다. 이서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라 내게 아버지를 돌려준 사람이었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호에게 품었던 모든 증오와 원망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대신 깊은 감사함과 죄책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서진은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라면 지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요? 용서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정재호에게 가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승호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이서진 간호사님? 정재호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일기장을 움켜쥐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길이 급했고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제발. 차 키를 손에 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숫자는 너무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서진은 참을 수 없어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정재호 회장님, 제발 버텨주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고 이서진은 눈물로 흐릿한 시야를 억지로 닦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룩한 유물처럼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전하지 못한 감사를 제가 대신 전할게요. 제발 정재호 회장님이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그녀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차 엔진을 켜고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모든 신호등이 그녀를 막아서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질 때마다 이서진은 핸들을 움켜쥐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재호와 아버지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가슴을 저미는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차갑게 대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이서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충 세우고 그녀는 일기장을 꼭 쥔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재호 회장님, 아버지의 일기장이 그녀의 품 안에서 심장과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정재호의 병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서진은 헐떡이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가 정재호의 병실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늦어버린 걸까? 의료진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모니터에는 아직 약한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재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서진은 흐느끼며 정재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파랬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 말이 들리시나요? 제 말이 들리면 눈을 깜빡여 주세요. 잠시 후 정재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 이승호의 딸입니다. 회장님의 수첩을 보고 아버지와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고 당신의 그 고백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확인했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서진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정재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찾고 싶어 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고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대요. 정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약한 손가락이 이서진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요, 회장님.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고문한 사람인 줄 알고 그동안 차갑게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재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신 덕분에 살아 돌아왔고 저를 키울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제게 아버지를 잃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제게 아버지를 돌려준 사람이었어요. 이서진은 눈물을 삼키며 정재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재호의 눈에서는 평화로운 빛이 번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소를 그리는 듯했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산소 호흡기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고맙네. 이 말 하나면 나는 지옥에서도 조금은 덜 두렵겠어. 정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이서진의 손을 꼭 쥐었다가 힘이 빠졌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서진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정재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깊은 감사와 화해의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망 시각 오전 5시 17분. 김주치의가 그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이서진은 정재호의 손을 가슴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위안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버지와 정재호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정재호의 장례식은 소박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대대적인 행사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이서진은 조문객 중 하나로 자리에 앉아 마지막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영정 속 정재호의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쉴 수 있게 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그가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정재호의 비서로 일했던 중년 남성이 이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진 씨이신가요? 간호사분. 이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이서진입니다. 회장님께서 유언 집행을 맡긴 변호사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서진은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장례식장 옆 작은 회의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정한 차림의 노 변호사였습니다. 이서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재호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노승준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한 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이서진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문서를 반드시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노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승호 씨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과 함께 정재호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읽어보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저는 이만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가 나간 후 이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재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진 양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이승호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눈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당신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청년, 이승호의 딸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내가 풀어준 사람의 딸이 내 마지막 순간을 지켜준다니 이것이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아버지를 찾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지요. 그러나 신은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전 재산을 고문 피해자 유족 지원 재단 설립에 기부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이승우 기념재단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재단의 첫 이사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정재호 드림. 이서진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재호는 이미 저를 처음 본 순간 자신이 이승호의 딸인 것을 알고 있었고 40년간의 속죄를 풀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그녀에게 이사장직을 맡기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이서진은 노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재호의 유산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그것은 수많은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이어지는 것.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이서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의 아버지 이승호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서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증오를 버리고 용서를 선택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서는 결코 잊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억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만사였습니다.